코로나19 진료로 지친 의료진과 현장 실무자들의 심리치유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소희 선생님, 김문경 선생님, 이가영 부장님 모셨는데, 이소희 선생님 이제 먼저 토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소희 선생님은 지난번 메르스 때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약이 크셨고요.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를 본 의료 종사자들의 소진에 관한 논문도 쓰셨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또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병리와 관련된 부분도 연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겪으신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앞에 저희 토론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으실 것 같은데, 이소희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토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적절한 그 주제로 이렇게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알고 있어서 가급적 시간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은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업무에 담당했었던 그 의료진들을 종식 2년 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을 때 크게 4가지 주제가 정신사회적 어려움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그 발표자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의료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티그마가 되는 경험,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어떤 미안함, 또 업무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박탈감이나 갈등들, 또 환자 돌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업무를 또 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책임감과 부담, 이런 것들의 4가지 테마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아웃브레이크 동안에 번아웃 관련해서 그 신체 검진과 더불어서 같이 했었는데요. 그걸 했을 때 한 60-70% 정도가 그 번아웃 상태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관련된 요인으로서 그 자신의 업무가 굉장히 위험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인식도가 높을 경우에, 그리고 언론 노출, 그리고 감염에 대한 그 조절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감염 관련 직무 경험이 많거나, 이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일을 하셔서 그랬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 부분 아마 간호사분들이 많이 포함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긍정자원 중에 퍼포즈, 그러니까 목적성이나 호흡, 희망이 낮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번아웃이 잘 되는 걸로 봐서, 어떤 우리의 목적과 언제쯤엔 이런 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희망을 고취하는 것이 번아웃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 증진 노력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사후 관리나 그 심리적인 프로그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업무 환경은 예를 들어서 긴 근무 시간은, 절대적으로 긴 근무 시간 자체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유명순 교수님 발표에서 그 행정직들의 긴 근무 시간이 스트레스 요인을 발견하고 어떤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근무 시간을 조절했다라는 그런 그 조치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근무 시간을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는 조절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절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자체가 불명확할 때, 물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 그날 오후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내일 됐더니 또 본인의 업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쨌든 그때의 직무만큼은 좀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도 내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 일이었네,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맞물려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이런 오해라든지 실수라든지
또 잠깐 잊어버렸던 것을 누가 또 리마인드 해주고 그래서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은 물론 절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겠죠. PPE가 아무리 부족하고 마스크가 부족한 그 환경이 될지라도 이런 그 근무 환경만은 좀 최대한의 어떤 그 안전한 보루로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 때 이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음압병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많이 투입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전에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어떨 때는 혼자서 맡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특히 뭐 그 안에서 뭐 선망상이 발생한다든지 뭐 굉장히 정서행동 문제를 환자분들이 보인다 그랬을 때는 다른 환경에 있어라면 여러분들이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그런 사태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는 1인 그런 근무 체제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관리 부분에 있어서 뭐 이중적인 명령,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든지 혹은 뭐 지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도전적인 과제를 해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유발 업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팀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같은 부서의 동료 팀원이 제일 먼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팀워크를 만들어서 좀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인 1조 방식으로 그러니까 버디 시스템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서로가 어떤 짝을 이뤄서 상대방을 케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같이 해결책을 공유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좀 도와준다든지 좀 힘든 팀원이 있으면 좀 배려해 준다든지 해서 서로가 존중받고 있고 서로가 애정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 직무 현장에서의 그런 정서적 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또한 어떤 뭐 2인 1조의 이런 버디 시스템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게 의무사항이 돼버린다든지 또 그것이 하나의 업무가 돼버린다면은 사실은 그거 자체도 또 버든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자발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된다 정도로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정신건강 그 대응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병원 같으면 정신과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좀 그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힘든 사람만 신청해라 그러면 또 그거 자체가 스티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식으로 해가지고 좀 한 분 한 분 결과 설명드리고 좀 필요한 분들은 좀 뭐 대면 상담 하신다든지 좀 많이 힘든 분들은 또 치료까지 연계한다든지 해서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고 이렇게 상담 시스템 같은 거를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셀프 케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 치유 같은 거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내가 나를 케어하는 어떤 방법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린다든지 혹은 좀 심한 분들은 좀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서 좀 그거 자체로 좀 정서적인 이완이 된다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개입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심한 분들은 정신과 치료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위험 신호일 때는 필요한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경험한 상황, 그 업무 중에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그 불쾌한 기억이 지속될 때, 그리고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슬프거나 잠을 못 자거나 폭음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 위험 신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상이 1개월 내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본인의 업무상 집중이 잘 안 되고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업무적인 요인이면 자체적으로 어떤 버디 시스템이나 또 그 팀 리더와의 면담이라든지 또 업무 조정 등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뭐 집안의 뭐 가족과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무 외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만으로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전문적인 치료를 차라리 연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10분 정도 됐죠 지금? 2분 정도 남으셨어요. 아 그래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그 셀프케어 기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호대원에게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런 감염도 이제 감염 재난입니다. 디제스터를 지금 예측이 안 되고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써볼 수 있는 그 레스큐라는 치료 기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레스큐는 앞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그 recognize, 그리고 educate yourself, 그리고 stop and explore, commiserate, uncriticize, encounter 그래가지고 이 5가지 단계를 혼자서 익혀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익혀서 혼자 해볼 수 있으면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일일이 말을 하고 하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심한 분들, 그러니까 좀 PTSD 정도까지 간 분들, 뭐 잠도 못 자고, 뭐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계속 생각나고 이런 분들은 이제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고 인지행동치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12세션으로 돼가지고요. 여기 이제 안정화 기법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출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재발 방지까지 해가지고 12기법이 돼 있는데, 요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르스 때 경험했던 분들의 최근 초점 집단 이야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나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이 토론해 주실 분은 서울 서남병원 41병동 간호부 파트장 김문경 선생님이신데요. 서남병원도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시립 병원 중에서 이 코로나 환자를 굉장히 많이 진료하고 또 같이 경험했던 그런 병원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이제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 걸 듣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서남병원 중심으로 시립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 심리적인 어려움, 그 치유 방향에 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남병원 41병동 간호부 파트장 김문경입니다. 저희 서남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일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가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반 환자들을 다 전원시키고 하는 과정이 길지가 않았어요.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그렇게 기간 동안에 다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환자가 전원 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음압병동이 다 갖춰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병동을 포터블 음압기를 다 설치해서 음압병동을 갖추는 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거의 밤을 새고 뭐 안 하던 일들을 다 물품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준비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전담병원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환자를 처음 받게 됐었을 때 이제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불안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감염 환자가 오는데 어떤 환자가 올까? 이런 감염 환자가 나한테 노출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를 직원들이 다 우려했던 것 같고요. 그 우려했던 상황들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직접 대하면서는 이제 내가 방호복을 잘 입고 내가 감염의 지침을 잘 따르면은 나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의 관리도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간호사들이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체온을 다 재게 되어 있습니다. 체온이나 호흡기에 유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출근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럴 때도 출근하는 간호사가 미열이 있어서 출근을 못해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게 그 미열이 이제 혹시나 하는 코로나에 감염됐을까 하는 거기 때문에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동안 이제 간호사는 이제 공가로 해서 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근무에서 배제를 되고요. 이제 그 간호사의 감정을 듣다 보니까 이틀 동안 결과가 빨리 나오면 하루 만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틀이 걸려서 이틀 동안 잠을 꼬박 샜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그동안 내가 감염됐으면 어쩌지? 내가 감염돼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내가 봤던 환자들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간호사들의 면담을 듣고 정말 저희가 일선에서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하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감염에 노출돼서 내가 또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고요. 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2주간의 음압병실에 있다 보니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불안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정서적 지지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뭐 적당한 시간에 이제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면 좋은데 이제 굉장히 우울감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꼭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거의 24시간 상주했으면 좋겠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너무 싫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무던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또 1시간, 2시간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그 환자를 지지해 줬던 경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환자가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돼서 퇴원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런 좋은 경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환자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또 감정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본인에 대한 불만, 본인에 대한 감정들을 표출할 때 그거를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썼던 화장지, 코를 풀었던 화장지를 병실 바닥에다 다 떨쳐놓고 그걸 간호사가 치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뭐 저희 병원만 입원했던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 요즘은 네트워킹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들마다 해줬던 서비스들이 다르니까 그걸 서로 비교하고 왜 저쪽 병원에선 이걸 해주는데 우리 병원에선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러한 응대들을 간호사가 계속 받고 있었을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주시면 그게 적정이 되는데 그게 과하게 또 컴플레인이 되면 그 응대를 하는 데에서 간호사가 또 감정적인 소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 점점점 이렇게 2달 넘게 이렇게 코로나 환자를 보다 보니 환자가 굉장히 잘 돼서 퇴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경산에서 이제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지만 경산에 있던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경증이든 중증 환자를 조금 봤었는데요. 그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좀 있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치매도 있었고, 뭐 고혈압, 심장 뭐 이런 질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케어를 더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치매 환자이다 보니 당연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원활하지 않다 보니 간호에서 투입될 때 굉장히 더 세심하게 많이 모든 업무를 했었어야 됐고 한 간호사의 이제 경험으로는 이제 치매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이 조금 강해서요. 간호사만 들어가면 이제 때리려고 그러고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간호사들이 조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률이 줄어들면서 또 치유가 많이 되면서 지금 퇴원 환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환자들이 저희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한마디에 저희가 앞서 말하는 그 감정적이 소진됐던 그런 부분들이 퇴원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병원에 온 게 정말로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간호사가 되게 잘했고 간호사이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마땅하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됐든 감정적인 소진 그리고 육체적인 소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말 한마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에 저희 의료인들이 힘을 낼 수 있으니 저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 환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격려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산안병원에서 여러 환자들을 경험하시면서 그야말로 감정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도 겪지만 또 퇴원하시면서 남기는 격려나 또는 이제 여러 시민들의 의료진에 대한 응원, 지지 이런 것이 소진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 모신 분은 이제 명지병원 간호부장님이신데요. 명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 포함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지병원 간호부장 이가영입니다.
현장에 그 소리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은아마 저희가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에 지금 있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명지병원은 지금 현재 확진 환자 한 9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1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3번 환자를 저희가 받으면서부터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가 운영진을 포함한 모든 그 운영진과 관련된 직원들이 매일매일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매일에 뭐 하루에 2번 한 적도 있고 3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확진 환자가 저 병원에 입원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생긴 저희 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직원끼리 간호부 입장에서는 확진 환자를 보는 간호사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해필이면 왜 내가 가야 되냐?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선별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 중에서 가고 싶은 선별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돌리는 거로 해서 선별을 해서 이제 투입을 시켰죠.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선암병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간에도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체온을 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든 출입구에서 이제 직원들이 아침에 체온을 재고 37.5도 이상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PCR 검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나갈 것이냐. 아까 유명순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행정직이 굉장히 많이 그 피로도가 높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진은 환자에 많이 투입되어 있고 행정직들이 많이 나가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간병인이 거의 조선족이다 보니까 그때 맨 처음만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오는 간병인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또 그들은 PCR 검사를 다 해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리들을 이제 하면서 3번 환자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일단 그 투입이 돼서 하는 간호사들의 사명감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메르스를 한번 겪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그 팀워크를 잘 이끌어 나가고 그 팀워크에 팀장인 거기에 그 수간호사가 거기 있는 간호사들을 잘 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진짜 안전하고 오히려 바깥보다 병원이 더 안전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직원들의 불안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지금 그 환자를 이제 퇴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제 확진 환자를 한번 퇴원하고 나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조금은 약간 이제 안도를 이제 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신천지가 터진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또 다시 저희가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거를 하면서 저희 이제 운영진에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일반 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건물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지만 그 외에 선남병원과 달랐던 거는 저희는 일반 환자와 확진 환자를 같이 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뭘까를 고민했고 그 일반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확진 환자를 보던 의료진이 우리 일반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그 환자들의 어떤 그런 간호직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우리한테 어떤 그런 감염성이 있는 거는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호에서는 신고 라운딩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그 일반 환자들한테 저희는 일반 환자와 확진 환자의 의료진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와 아니면 손 씻기를 잘하면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모든 환자나 모든 직원들이 들어온 입구부터 체온을 측정해서 이 병원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2회씩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이거에 대한 모든 거는 사실은 운영진의 그 관심과 아니면 의지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또 운영진의 이런 메르스 경험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거는 그 운영진에 대한 어떤 의지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그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있던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쭉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운영진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진행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보통 이제 일반 직원들은 지금 뭘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3번 환자 왔다 가고 19번 환자 왔다 가고 23번 환자 왔다 갔다는 걸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몰라서 명지파발이라는 신문을 매일매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녀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명지파발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 직원들한테 다 전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직원들이 좀 이제 안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직원들이 안심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외래 가도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게 되면은 어떠냐, 그리고 아니면 너네는 확진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지금 몇 명이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1339라는 그 지금 전체 전국에 사는 번호 말고 저희가 9339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병원에 전화 왔을 때 계속 교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미리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계속 피드백을 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두서없이 말을 하게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발행하는 신코파발에 또 저희가 직원들이 고맙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아까 서남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진들한테 그 메시지와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또 장식한 것과 아니면 감사하다는 요구르트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전달하면서 그들한테 응원을 해주고 힘을 주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간호직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가장 힘든 거는 신체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게 있는데 신체적인 건 뭐냐면 레벨 D 옷을 입고 2시간, 3시간을 환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D 옷을 입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능하면 환자에 들어가는 그 접촉자를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가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처치부터 또 환자들 시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런 걸 처치를 하고 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에크모나 아니면 CRRT 투석까지 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들어가면 한 3시간에서 4~5시간까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소진되어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증 환자를 받으면서 그런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종식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가는 거라는 것 때문에 간호사들이 가장 지금 불안한 거는 뭐냐면 계속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간호사들에 대한 불안이고 또 저희가 간호사들이 신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망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사망 환자의 사후 처치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후 처치를 하면서 사망 환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망 환자의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사망 환자가 이제 확진자가 할아버지 환자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보통은 요즘에 확진자가 생기면 가족들이 다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는 아드님이 이제 면회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니까 가지를 못하지만 꼭 환자한테 전해달라.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 근데 그런 말을 전해달라는 그 간호사의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임종을 정말 일반적인 장례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그 환자 입장을 봤을 때 너무나 이게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간호사들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런 환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자가 어레스트가 난 거죠. 확진 환자 중에서. 그래서 어레스트가 났는데 우리도 이제 일반 환자가 어레스트가 났을 때도 굉장히 신속하게 그 대응팀을 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다 이제 의사들도 옷을 입고 그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어레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환자의 상태를 바깥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레벨 D 옷을 입고 말을 하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들리는데 그 안에 있는 격리실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바깥에 물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인터폰이라든지 모든 게 다 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또 다른 의료진이 거기에 있는 의료진한테 소통하면서 이제 약이니 뭔지 이런 처방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저희 병원에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저희가 안에 지금 현재 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로봇이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줘서 간호사들이 너무 이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소리를 안 들리는 거에 때문에 저희가 어레스트 그 상황이 있은 다음에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제 여러 병원 다른 병원 물어봤는데 어쨌든 인터폰이나 전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령으로 어떤 간호사 한 명이 더 들어가서 바깥에 계속 지속적으로 중계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로봇을 투입한 이후에는 그 로봇의 음향 조절도 되고 줌이 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간호사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지지해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자를 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어레스트 상황도 우리가 잘 견뎠고 그다음 사망 환자도 이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이런 건 있으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힘든데 필요한 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던 거죠 우리 간호사들한테.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쉬고 싶다. 지금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팀을 좀 이렇게 바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지금 91일째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 팀을 다시 일반 간호사 법률팀으로 옮기고 일반 간호사에 있는 간호사들 몇 명을 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터닝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저희는 그 자청고라고 해서 이게 지금 크라운 이게 지금 코로나가 보랏빛이라고 하잖아요. 크라운이. 그래서 거기에 딴 보랏빛 자와 청은 듣는다는 뜻이고 고는 고한다. 그래서 자청고라는 거는 뭐냐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영진한테도 얘기 못하고 팀장한테도 얘기 못하고 동료에도 얘기 못할 어떤 얘기들을 한 라인으로 거기다 올릴 수 있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올라오는 의견은 운영진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최고의 운영자만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유명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충을 말해주세요라는 그런 소가리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어떤 지금 그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지금 필요한 거고 어떤 것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를 저희가 자체 내에서 좀 알고자 하는 거로 해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환자를 위해서는 베드사이드 음악회를 지금 시작을 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아주 중환도 있지만 일부는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도 5개를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일부 4개 병상을 일반 환자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의식이 있으면서 굉장히 무료해합니다, 환자들이.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이가 젊고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무료하기 때문에 음악회를 이제 열어주는 거죠. 바깥에서 음악회 열어주면 안에서는 그 화면을 보고 이제 본인들이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베드사이드 음악회를 실시하는데 이건 대상자가 중환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연령대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음악 선곡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는 예술치유센터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사이드 음악회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때 이제 뭐 가장 많은 질문은 백신이 언제 오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잘 쓰는 거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다라고 지금 저희 직원들끼리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환자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관심이 없었던 직원들도 환자가 떨어져서 어떡하지? 이런 직원들은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반 민간 병원에서는 지금 이런 환자를 보면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로봇이라는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저희가 이제 대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간호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갈등이 되는 요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진자 방에 들어가는 간호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망 환자 같은 환자는 간호사를 막 뭐 때리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그 다음에 콜벨을 5분 간격으로 계속 누르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 누르면 이제 간호사가 또 옷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은 어떤 환자가 등이 가렵다고 이제 콜벨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레벨 D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다. 근데 사명감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그거를 해결해 드리고 나오면서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중간에 또 자원이 부족해서 레벨 D 옷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CT 찍으러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카트가 또 그 CT 찍으러 갈 때는 거기에 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그 필터가 또 부족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자원이 다방면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마스크만 부족하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좀 부족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가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죠. 간호사는 들어가서 굉장히 그런 환자와 사투를 벌이고 몸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의사들은 바깥에서 창문 바깥에서 보면서 계속 이제 지시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이제 간호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하고 아쉽다 이런 갈등이 사실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고 또 의사는 의사 일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이 와서 청소해줄 청소가 또 감당하고 이런 것들 지금 다 모두 한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과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는 지금 그런 간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조금 끝나면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그 간호사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간호직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하고자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병원에 의뢰해서 좀 전혀 병원에 상관없는 대상자가 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간호사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조금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질문은 하나 온라인으로 왔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닉네임 삐약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래도 가장 이 심리치유
지친 의료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신민영 선생님도 괜찮고요. 여기 이제 계신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 이소희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외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내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사실 모르겠는데 예,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그냥 쉬시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그 인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신종감염병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평소에는 신종감염병이 없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각자 어떤 맡은 분야가 따로 계시다가 신종감염이 발생하면은 이제 갑자기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신종감염병 인력만 만들어 평소에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그 메르스 이후로는 저희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사실 좀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 메르스 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저희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는 거하고 현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해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본 분들이 아무래도 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작은 인력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결국 한 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들어가서 뭐 어떨 때는 급하면 막 진짜 등도 긁어드려야 되고 간병도 어떨 때는 해드려야 되고 뭐 청소도 어떨 때는 해야 되고 거의 1인 다역 같은 그 음압병실에 투입되는 그 인력 자체가 제한이 돼 있고 그 PPE의 그 효율적인 그 관리를 위해서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이 근본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뭐 어떻게 안 되더라도 결국 이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결국 그 뭐 아까 로봇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평소에 이제 다음에 이거를 대비한 그 평소에는 각자 자기 일을 뭐 내과 뭐 그 병동도 다 이렇게 다르게 하시다가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구든 이거는 하실 수 있도록 미리 그 인원이 훨씬 많으면 이 직무가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 상담하지만은 뭐 필요하면 저희는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병동에서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증 정신질환자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저희는 전화 상담을 더 편해 하십니다. PPE 입으면 오히려 의사소통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물론 전화라는 걸 이용을 하지만은 전화기가 없는 분, 그 휴대폰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가 멀리 이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뭐 로봇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압병실에 있는 분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떨 때는 보면은 참 꼭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전화 통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료 형태에 있어서 그 음압병실에 있다는 그 특수 형태에 있어서는 뭔가 앞으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문경 씨. 직원들마다 받아들이는 그 스트레스의 역치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역치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뭐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이 표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한 소진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한라인이라는 게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래서 이 코로나 전담병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환자를 간호했던 의료진들을 어떻게 모든 수를 다 접근을 해서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다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거에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거에 접근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담이 우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면으로는 다 힘드니까 뭐 전화로라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들을 확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후에도 계속 팔로업을 해줘야 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직원들한테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게 코로나가 뭐 종식되고 나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정말 휴식이었거든요. 정말 쉬고 싶어요. 그리고 전담병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 지방에 계신 가족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굉장히 간호사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휴식이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식이 가장 필요한 거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병원 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부에 있는 뭐 그러니까 간호직이 아닌 의료직이 아닌 어떤 상담자가 있어서 그 상담자한테 의료인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그 확진 환자를 보는 그 격리 병상에서는 그 간호사가 들어가서 물론 정규 시간 안에 끝나기는 하지만 끝나고 나와서 사실은 퇴근을 해도 집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집에 아이가 있다든지 노인이 있으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감염자가 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직원들을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면 어디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그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집에를 못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은 뭐 한 달 동안 거의 못 가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약간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이제 자꾸 느끼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소진시켜 주려면은 프로그램과 플러스 육체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병원 내에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 이렇게 휴게실보다도 이렇게 숙소 같은 게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간호기숙사 중에서 그런 걸 좀 마련해 줄까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고 당장은 맨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거든요. 인력.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평상시에 이런 게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레벨 D 없는 옷을 입는 그 교육은 지속적으로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 보낼 수 있는 레벨 D 옷 입는 거와 거기에 수칙이나 이런 거를 평상시에 병원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을 내야 되고 연차받아 그런 개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국가 차원에서 좀 해주면 그런 거를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시켜야 돼서 또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나 이제 자가격리 위반으로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나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의료진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냐 하는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심경이 어떤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홍보 문구나 무슨 카드뉴스 이런 데에서는 의료진들이 그러지 말아라 좀 집에 있어달라 스테이 앳홈 이런 거 하는 거 봤는데 실제로도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 자가격리 위반이나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심경을 느끼시고 어떻게 해주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 아마 청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네.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도 지금 못하고 그래요? 네. 하루하루 지금 네. 살아가 계속 환자분들이 그래서 오시니까 네. 저희가 사실 초반에는 약간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쪽 중국은 그렇다는데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실 때 이게 금방 끝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월 한 중순 지나선가요? 좀 커뮤니티 네. 감염으로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병동을 완전 활짝 열 수밖에 없었고 막 계속 오시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컨트롤 안 되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서
한 3월 한 중순경인가 해서 저희들이 좀 다시 또 조금 희망을 가지면서 이제 또 원래 상태로 좀 돌아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 미국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팬데믹 가고 외국에서 이제 공항에서 또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오픈하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소진을 다뤄야 될 때고 그래서 사실 뭐 개개인의 저는 뭐 특별한 의견을 드릴 건 없고 사실은 지금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에 저희들은 바쁜데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얼마 전에 저희 간호사가 저희한테 했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게 사는 곳이 공원하고 인접한 곳이어서 본인이 집이 이제 공원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어찌됐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공원이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너무 좋아 보여도 나가지를 못한다. 못 나가서 밤에 사람 없을 때 잠깐만 보고 올까? 그러는데 낮에 창문을 통해서 쉬는 날에 창문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뉴스 봐서 또 발생 건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면서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만 집 병원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공원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이런 표현들을 간호사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의료진인 저희조차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뉴스 보면서 이제 1차 큰 감염의 시기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가을이 왔을 때 또 대유행의 시기가 올 수 있다. 그 가을이 왔을 때 대유행의 시기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요번처럼 대응하지는 않고 좀 더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할 것이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의료진의 소진이다. 이렇게 한번 겪었고 새로 이제 대유행이 있을 때 뭐 감염 환자를 보는 확진자 진료에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지친 사람들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면 좋은데 이제 그런 의료진의 소진이 제일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이 이제 가을이 오기 전에 소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분 동안 방호복을 입고 직접 환자를 보면서 임종도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의료진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런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서 거기서 아주 난처한 정말 초놈을 다투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또 의료진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의료진들의 마음 속에서 잘 처리가 되고 치유가 될지 또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저희들한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시 20분에 30분 사이에 이제 마감하기로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이 있나요? 네, 잠깐 주세요. 네. 요 질문 끝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고 아까 그 말씀 네. 덧붙여서 네네네.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 특성이 굉장히 음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 증상은 이제 좋아지셨는데 충분히 뭐 거의 자각 증상이 없으신 상태인데 이제 음전 기다리시느라고 연속해서 2번을 거의 이제 그게 끝도 없이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때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그때까지 괜찮으시다가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드리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내가 이제 내 자신도 바이러스가 또 재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양성인 상태에서 나가서 도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좀 참고 견디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탈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전체 사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추가 말씀이시고요. 네. 왜 김은경 선생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 최전선에서 고생해 주신 세 분께
예, 우리 이소희 선생님, 이가영 부장님, 김문경 파트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가장 허탈감이나 분노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번 그 코로나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런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메모리얼북 고 밑에 선생님이 이제 주셨는데, 뭐 지금 떠오르는 대로 혹시 짧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리고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보람 있었던 건 그 3번 확진자가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환자를 무사히 잘 퇴원시키던 날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제일 좀 당황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입국자가 본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와서 병원을 이제 배회하다가 나중에 그 환자가 확진자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저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분노하고 저희가 너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가장 보람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환자는 매스컴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경산의 93세 할머니를 저희 병원에서 치료해서 퇴원시켰고 입원해 계신 동안에도 이제 고령이다 보니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가 돼 있어서 간호사가 케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저희 간호사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어떻게 내가 해줄 게 없는데 라고 이제 저희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방호복 고글 안에 눈물이 쌓일 정도로 같이 울면서 어쨌든 할머님이 기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간호를 해줬던 거.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가장 좀 힘들었던 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그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환자들이 했었을 때 너무나 이 일을 그래도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사명감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했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화가 나는 순간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집에 가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람에 남는 거라면 지금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중증 정신 질환자들 처음에 오셔서 저희 그분들이 치사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지금 거의 다 좋아지셔서 가셨고요. 그 다른 전원 가셨고 지금 한 몇 분 정도 남아 계신데 정말 인투베이션까지 가셨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도 정말 이 병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원 얼마 후면 이제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감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들 분들 중에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이 음압병실이 정말 제일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때 저희들이 좀 그 보람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그 코로나 환자 보시면서 아마 여러 감회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민영 선생님 혹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토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실 이제 정리 발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자 하나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는 이제 확진자와 유가족들 이제 심리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병동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감염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요청하진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고 그런 걸 돌봐줬었던 경험, 그런 이제 경험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그런 저희가 사실은 유가족분들이 임종을 못 지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좀 염려를 하고 심리 지원할 때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듣게 되는 얘기는 이제 아까 간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임종 순간을 같이 있지는 못하는데 이제 전화로 이제 연결해주고 마지막 말을 전하고 듣게 해주고 그랬던 그 기억으로 이분의 어떤 그 어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메르스 때와 다르구나,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있구나. 현장에서 이렇게 살뜰하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돌봐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감사함을 제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서의 그 경험과 이제 저희의 심리 지원 제가 그 기억을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같고 제가 또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화 이게 좀 마음이 다급한데요.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오늘 세 분의 발표,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심리 치유를 위한 요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직원들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런 걸 잘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말씀해주신 건 휴식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료진에게 응원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어떤 제도적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 위한 상담팀 특히 이제 좀 더 말하기 편한 병원 내부가 아닌 좀 편한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 진료하면서 집에 못 가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위한 어떤 숙소 제공 이런 것도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볼 어떤 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을 기약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길한 얘기지만 어찌됐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또 다른 감염이 있을 때 우리가 국민을 잘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진의 어떤 심리적인 힘이 강해지고 덜 지치고 의료진이 더 뜨거운 에너지로 국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실무자들을 위한 심리 치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잘 해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또 저희 서울시도 그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3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진료로 지친 의료진과 현장 실무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웹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한 50여 분이 계속 시청해 주셨는데요. 미리 신청해서 끝까지 자리 지켜준 유튜브 봐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은 다시 제작되어서 유튜브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또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진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